어머니, 지금 그 손으로 누구 발을 씻겨주고 계신 거예요? 36년을 새벽 시장 구르며 이 집안 먹여 살린 건 저예요. 85세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상간녀의 발가락을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습니다. 예, 오가, 너도 와서 거들어라. 이분이 우리 집안 팔자 고쳐줄 기인 아니냐? 돈벼락 맞게 생겼는데 발가락 씻기는 게 됐수요? 강남 재벌딸이라는 상간녀의 거짓말에 눈이 먼 고부. 하지만 그들이 믿는 돈벼락이 자신들의 목을 재는 밧줄임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시장 바닥 굳은 살로 읽어낸 며느리의 처절한 복수극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1세 동대문 원단 상인 남궁옥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려니 목이 메어오네요. 처음부터 이야기하자면 좀 길 텐데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손 좀 보세요. 손마디가 굵고 손바닥 한가운데 굳은 살이 박혀서 웬만한 건 잘 느껴지지도 않아요. 동대문 시장에서 36년을 버텼거든요. 새벽 4시면 눈이 떠졌어요. 알람도 필요 없었어요. 몸이 알아서 일어났어요. 원단 창고 문이 열리기 전에 미리 가서 자리를 잡아야 했으니까요. 겨울이면 손가락 끝이 얼어서 원단 꾸러미를 잡을 때마다 살이 갈라지고 피가 맺혔어요. 여름이면 비닐 포장지 위로 열기가 치솟아서 서 있는 것만으로도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죠. 그래도 저는 아프다는 말, 쉬겠다는 말, 단 한 번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어요. 내 가족이 따뜻한 밥을 먹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제 훈장인 줄 알았어요. 남편 지상진이와는 1990년에 결혼했어요. 저보다 4살 위인 그는 그때 29이었고 저는 25이었죠. 처음엔 참 듬직해 보였어요. 목소리가 굵고 어깨가 넓어서 이 사람 옆에 있으면 기댈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 넓은 어깨가 어디 갔는지 종적도 없더라고요. 아이가 열이 나서 병원에 가야 할 때도 데려간 건 저였어요. 보일러가 말썽을 부려도 인부를 부르는 건 항상 저였어요. 설날 아침에 차례상 차려놓고 절 받고 나면 지상진이는 소파에 누웠고 저는 설거지하러 바로 시장으로 나갔어요. 365일 중에 제가 점포를 신 날이 열흘도 채 안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한 해, 두 해, 10년, 20년이 지나갔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피곤하다는 감각 자체를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냥 사는 거였어요. 그냥 버티는 거였어요. 그렇게 36년이 흘렀어요. 시어머니 당뇨약도 챙겼고 집 한 채도 마련했고 제 이름 석자 새긴 가게 간판도 달았어요. 이제 좀 숨 돌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인생이 어디 그렇게 만만하던가요? 2026년 봄이었어요. 목련꽃이 막 피어나던 어느 오후였죠. 저는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지상진이가 들어왔는데 그 뒤로 웬 여자가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엔 그냥 서 있었어요. 눈을 몇 번 깜빡이면서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었어요. 그 여자는 34살이라고 했어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찰랑찰랑하고 손에는 작은 캐리어까지 끌고 있더라고요. 짐이 있다는 건 오늘 하루 머물겠다는 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지상진이가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오기 당신 여동생 하나 생겼다고 생각해.
사이좋게 지내봐. 그 순간 제 몸이 굳어버렸어요. 동대문 시장에서 36년 어떤 진상 손님이 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제가 그날은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뭐라고 대꾸도 못했어요.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주방에서 보글보글 끓던 된장찌개 냄새가 갑자기 역하게 코를 찌르는 것 같았어요. 그 여자는 제 눈치도 보지 않고 소파에 털썩 앉더니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캐리어 안에는 옷이며 화장품이며 한 보따리가 들어있었어요. 지상진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를 쳐다보면서 눈짓을 했어요. 잘 대접하라는 그 눈빛이 36년 제 인생을 한 방에 짓밟는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된장찌개에 불을 껐어요. 그리고 행주를 두 손으로 꽉 쥐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목련꽃잎 한 장이 바람에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36년이야. 내가 36년을 이 집에 쏟아부었는데 지금 이게 뭔 꼴이지?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눈물 대신 뭔가 차갑고 단단한 것이 가슴 한복판에 자리를 잡는 느낌이었어요. 시장 바닥을 오래 구른 사람은 알거든요. 울면 지는 거라는 걸. 저는 그날 울지 않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어요. 몸이 습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부엌에 나와서 물을 한 잔 따라 마시는데 안방문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안방을 쓰고 있었어요. 우리 집 안방을요. 내가 36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 나가고 밤늦게 들어와 쓰러지듯 누웠던 그 방이요. 저는 그 불빛을 한참 바라봤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려는 걸 욱 눌렀어요. 그리고 조용히 시장으로 나갔어요. 오늘도 원당 꾸러미를 날라야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물소리였는지 안방 쪽에서 나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제 눈앞에 도저히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85세 시어머니가 안방 한가운데 노란 대야를 놓고 쭈그리고 앉아 계셨어요. 대야에는 따뜻한 물이 가득 담겨 있었고 모락모락 김이 피어올랐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굽은 손이 그 여자의 발가락을 하나하나 씻겨주고 있었어요. 저는 문 앞에 서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오히려 환하게 웃으셨어요. 오가 잘 왔다. 이분이 강남 재벌 숨겨진 딸이라잖니. 우리한테 큰돈이 들어올 수도 있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지러웠어요. 길을 의심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동대문 바닥을 누비는 동안 이 낯선 여자의 발가락을 씻겨주셨던 거예요. 그 손이 제 손보다 더 공들여 그 발을 닦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소파에 등을 기대고 눈을 반쯤 내리깔면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씻겨주는 게 당연하단 듯이요. 발가락 사이사이 물이 들어가도록 시어머니가 손가락을 밀어 넣는데 그 여자는 간지럽다는 듯 발을 살짝 움츠릴 뿐이었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저는 36년 전을 떠올렸어요. 제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시어머니는 제가 드린 첫 설 세뱃돈 봉투를 받으시고도 고맙다는 말씀 한 번 안 하셨어요. 명절마다 제 손으로 차린 상을 드시면서도 국이 짜다, 싱겁다 타박만 하셨어요. 아픈 날도 쉬지 말고 일하라고 등을 떠미셨어요. 그런 시어머니가 오늘 이 여자 발가락을 씻겨주고 계셨어요. 저는 주방으로 걸어갔어요. 밥솥을 열었어요. 쌀 씻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가는 것 같으면서도 손은 알아서 움직였어요. 몸이 버릇을 못 이기는 거잖아요. 그날 밤 지상진이에게 물어봤어요. 저 여자 언제까지 있을 건데요? 지상진이는 TV를 보다가 채널을 돌리면서 말했어요. 왜, 불편해? 어머니도 좋아하시잖아. 그게 끝이었어요. 더 이상 물어봐야 소용없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와서 이불을 끌어당기고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손바닥을 펴봤어요. 굳은 살이 손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이 손으로 번 돈이 지금 이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수혁이었어요. 박수혁은 제가 6년 전에 대학 등록금을 대줬던 애예요. 부모 없이 혼자 자란 아이였는데 시장 골목 끄트머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눈빛이 총명했어요. 저는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등록금 1,200만 원을 쥐어줬어요. 지상진이 몰래요. 수혁이는 그 돈으로 대학을 마치고 지금은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매달 첫째 날이면 빠지지 않고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잘 계시죠? 저 수혁이에요. 저는 그날 밤 수혁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2번도 채 안 울렸는데 받더라고요. 어머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저는 목소리가 잠깐 잠겼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잘 있다고 하고 끊으려다가 결국은 다 털어놨어요. 안방 얘기, 대하 얘기, 시어머니 얘기 다요. 수혁이는 한마디 대꾸도 없이 다 들었어요. 제가 말을 끝낼 때까지요. 그러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한테 맡겨주세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 여자가 뭘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 여자가 시어머니 앞에서 떠들던 말이 떠올랐어요. 돈 얘기, 빌딩 얘기, 투자 얘기요. 돈이요. 돈 얘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이더라고요. 수혁이가 짧게 웃었어요. 잘 됐네요. 어머니, 저도 돈 얘기 잘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든든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전화를 끊고 나서 처음으로 어깨에 힘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잠이 좀 올 것 같았어요. 계획이 생겼으니까요. 동대문 남궁대장이 36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한 술을 두기 시작한 거였어요. 수혁이한테 전화를 건 지 사흘이 지났어요. 그 사흘 동안 저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저녁에 돌아와 밥을 차렸어요. 그 여자 밥그릇도 따로 챙겼어요. 속이 뒤집힐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시장 바닥에서 배운 게 그거거든요. 살 때가 됐을 때 사고, 팔 때가 됐을 때 팔아야 해요. 때를 못 읽으면 장사 못 해요.
저는 지금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여자 이름은 한지수라고 했어요. 34살이고 부산 출신이라 뭐라나? 처음엔 조용한 척 했는데 며칠이 지나니까 본색이 나오더라고요. 냉장고를 맘대로 열어서 제가 아껴둔 한우를 꺼내 구워 먹었어요. 제가 쓰던 화장실 선반에 자기 화장품을 줄줄이 늘어놨어요. 리모컨을 들고 소파 한가운데 누워서 드라마를 봤어요. 이 집이 원래 자기 집이었던 것처럼요. 시어머니는 그런 한지수 옆에 찰싹 붙어서 이것저것 가져다 바쳤어요. 귤도 까다 드리고 따뜻한 보리차도 타다 드리고요. 85세 노인이 34세 젊은 여자한테 시중을 드는 꼴이었어요. 강남 재벌 숨겨진 딸이라는 말은 곧이곧대로 믿은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말없이 기억해뒀어요. 하나하나 가슴속에 새겨뒀어요. 때가 오면 쓸 때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로부터 닷새째 되던 날 수혁이한테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제가 방문해도 될까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오너라. 토요일 오전 11시였어요. 현관벨이 울렸어요. 제가 문을 열었더니 수혁이가 서 있었는데 그 뒤로 햇빛이 번쩍이는 외제차가 눈에 들어왔어요. 노란색 람보르기니였어요. 골목 안에 그 차가 들어오니까 이웃집 사람들이 창문으로 내다보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더라고요. 수혁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반듯하게 넘긴 머리에 자신감이 넘치는 눈빛이었어요. 6년 전 시장 골목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그 수줍은 애가 이렇게 됐구나 싶었어요. 소파에 있던 한지수가 창밖을 보다가 눈이 동그래졌어요. 시어머니도 방에서 나오시더니 그 차를 보고 입을 떡 벌리셨어요. 지상진이도 TV를 끄고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혁입니다. 어머니 오랜 지인이에요.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어요. 거실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수혁이는 자리에 앉으면서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두툼한 서류 묶음이 나왔어요. 압구정 어딘가에 빌딩 사진도 있었고 숫자가 빼곡히 적힌 표도 있었어요. 그럴듯해 보였어요. 아니, 그냥 그럴듯한 게 아니었어요. 진짜처럼 보였어요. 수혁이가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어요. 제가 이번에 압구정 빌딩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됐어요. 지분 30%를 투자자한테 열어두고 있는데 5억을 넣으시면 3년 안에 2배 이상인 수익이 납니다. 딱 2자리만 남아있어요. 한지수가 몸을 앞쪽으로 기울였어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제가 예상했던 그 눈빛이었어요. 그 빌딩 어디에 있다고요? 압구정역 도보 3분 거리예요. 지금 평당 시세가 8,500만 원인데 재개발 완료되면 1억 5천만 원은 넘겠죠? 시어머니가 지상진이를 쳐다봤어요. 지상진이도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저는 주방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지상진이가 목을 가다듬으면서 물었어요. 5억이면 집담보대출 가능하겠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건 제가 원한 그림이 아니었어요. 수혁이를 데려온 건 한지수와 시어머니를 흔들려는 거였지 집까지 담보 잡히는 건 아니었거든요.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때 수혁이가 저를 잠깐 봤어요. 눈빛으로 뭔가를 전달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다는 건지 믿으라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었는데 왠지 그 눈빛을 따라가야 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잠시 후에 나오셨어요. 손에 낡은 손수건, 보따리를 들고 계셨어요. 안에는 금빛이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이거 내 금이야. 다 모아봐야 500만 원치 될라나 모르겠지만 보태면 되겠지? 저는 그 금괴를 보면서 속으로 눈을 감았어요. 시어머니가 30년 넘게 아끼고 아껴온 것들이었어요. 제가 명절마다 드린 금반지도 있었고 제 손으로 사다 드린 금팔찌도 있었어요. 그것들이 지금 저 여자 앞에 쌓이고 있었어요. 저는 주방 수건을 손에 꽉 쥐었어요. 수혁이를 믿어야 했어요.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남대문 남궁대장이 36년 만에 건 승부였어요. 수혁이가 돌아간 뒤로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어요. 한지수는 소파에 앉아서 그 빌딩 사진을 몇 번이고 들여다봤어요. 시어머니는 금보따리를 다시 꺼내서 이것저것 세어보셨어요. 지상진이는 은행 앱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담보대출 한도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다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주방에 서서 조용히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이 깨끗해질수록 제 머릿속도 점점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지상진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오기 당신, 우리 이번에 한번 해볼까? 박 사장 말이 그럴듯하던데? 집 담보 4억에 내 퇴직금 1억을 보태면 딱 5억이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만 끄덕였어요. 반대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오히려 반대하면 이상하게 볼 것 같았어요. 저는 속으로만 말했어요. 그래, 해봐라. 어디까지 가나 두고 보자. 이틀 뒤에 지상진이가 은행에 다녀왔어요. 담보대출 서류를 들고 돌아온 거예요. 4억 원이었어요. 거기에 퇴직금 통장을 해지한 1억을 더했어요. 딱 5억 원이 모였어요. 그 돈이 모이는 과정을 저는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속이 쓰렸어요. 그 4억 원짜리 집은 제가 동대문 시장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다니며 만들어낸 거였어요. 원단 꾸러미를 얼마나 날렸으면 그 집이 생긴 건데요. 그 퇴직금 1억도 제가 억척같이 살림을 아끼고 아껴서 지상진이 월급을 지킨 덕분에 남아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돈이 지금 저 여자한테 흘러가려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금 보따리를 들고 나오셨어요. 시세로 따지니 480만 원치였어요. 수혁이한테 연락하니까 흔쾌히 받겠다고 했어요. 한지수는 그날 저녁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시어머니한테 어깨 주무르는 법을 알려주는 척했어요. 시어머니는 그게 좋다고 낄낄대셨어요. 저는 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불 끝을 쥐어 뜯었어요. 수혁이한테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4월 1일 어떠세요?
마침 동네 봄 잔칫날이라고 하던데 거기서 계약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4월 1일. 동네 잔칫날이면 이웃들이 다 모이는 날이에요. 평소에 저를 알던 사람들, 시장 사람들, 골목 아주머니들이 다 나오는 날이에요. 딱 좋았어요. 무대가 클수록 효과가 크니까요. 그래라. 거기서 하자. 그렇게 날짜가 잡혔어요. 그 뒤로 열흘 남짓한 시간 동안 저는 두 가지 얼굴을 하고 살았어요. 집안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묵묵히 밥 짓고 빨래하고 시장 나가는 아내였어요. 하지만 밤마다 수혁이랑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준비를 했어요. 수혁이가 어떻게 움직일지 제가 어느 타이밍에 마이크를 잡을지 다 맞춰뒀었어요. 저는 시장에서 물건 사고 팔 때처럼 치밀하게 움직였어요. 감정은 집어넣고 머리만 굴렸어요. 한지수는 그동안 더 뻔뻔해졌어요. 제 화장대 앞에 앉아서 제 크림을 발랐어요. 제가 아껴두던 홍삼을 꺼내 마셨어요. 뭘 집어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원래 자기 것인 양 손을 뻗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입술을 깨물고 참았어요. 4월 1일만 기다렸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2026년 4월 1일. 동네 공터에 천막이 쳐지고 플라스틱 의자가 쭉 늘었었어요. 골목어기에 현수막도 걸렸어요. 떡이며 전이며 음식들이 상마다 가득 차려졌어요.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바람에 꽃잎이 흩날렸어요. 지상진이는 아침부터 들떠 있었어요. 한지수도 새 옷을 차려입고 나왔어요. 시어머니도 고운 한복을 꺼내 입으셨어요. 마치 무슨 경사라도 난 것처럼요. 저는 그날 아침 오래된 옷장을 열었어요. 제일 안쪽에 넣어둔 하늘색 투피스를 꺼냈어요. 10년 전에 장만한 거였는데 입을 날이 없어서 그냥 걸어뒀던 옷이에요. 그 옷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61세 얼굴에 손마디에 굵은 손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어요. 저는 거울 속 제 눈을 똑바로 들여다봤어요. 36년을 기다렸어요. 오늘 하루만 더 버티면 됐어요. 공터로 나가니까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어요. 수혁이 차가 골목 끝에서 천천히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햇빛에 반사된 람보르기니가 번쩍이며 사람들 눈을 끌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조용히 숨을 골랐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수혁이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사람들 시선이 쏠렸어요. 람보르기니는 골목 안에서도 압도적이었어요. 햇빛을 받은 노란 차체가 번쩍번쩍 빛났고 지나가던 아이들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어요. 어른들도 수군거렸어요. 저 차 얼마짜리야? 저 사람 누구야?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수혁이는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로 걸어 들어왔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여유 있는 걸음으로요. 지상진이가 먼저 달려가서 악수를 청했어요. 시어머니도 한복 자락을 잡고 뒤를 따라가셨어요. 한지수는 수혁이 옆에 바짝 붙어서
팔짱을 낄 듯 말 듯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천막 한쪽에 서서 바라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긴장이라기보다는 36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주인공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수혁이가 테이블에 서류를 펼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었어요. 압구정 빌딩 사진, 수익률 표, 계약서 양식이 차례로 나왔어요. 지상진이 눈을 반짝였어요. 한지수가 볼펜을 집어들었어요. 시어머니가 금보다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수혁이가 저를 봤어요.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지금이라고요. 저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테이블 옆에 놓인 마이크를 집어들었어요. 잔칫날이라 마이크가 준비돼 있었거든요. 딸깍 소리가 나면서 마이크에 불이 들어왔어요. 처음엔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상진님만 잠깐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저는 마이크를 입 가까이 대고 말했어요. 여러분, 잠깐 제 얘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공터 전체로 퍼졌어요.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조용해졌어요. 저는 이 동네에 36년 살았어요. 동대문 시장에서 원단 팔아서 이 집 장만하고 이 가족 먹여 살린 남궁옥이에요. 오늘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상진이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한지수가 볼펜을 내려놓았어요. 시어머니가 금보다리에서 손을 뗐어요. 저는 한지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우리 집 안방에 들어와서 시어머니한테 발 씻김 받던 분. 그분이 저 계십니까?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사람들이 한지수를 바라봤어요. 한지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어요. 어머니, 이제 상간녀 발가락 말고 본인 발이나 씻으세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공터가 짜릿하게 울렸어요. 끽끽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졌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제 팔을 잡으려 하셨어요. 이 미친년이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팔을 빼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 저 박수혁 씨 아세요? 6년 전에 제 돈으로 대학 보내는데요. 무역회사 다녀요. 람보르기니는 회사 법인차예요. 압구정 빌딩 투자는 없어요. 수혁이가 그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남궁옥 어머니 부탁으로 이 자리에 왔어요. 서류도 전부 가짜입니다. 순간 지상진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뭐야? 이게 다 짜고 친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발이 후들거리는 게 멀리서도 보였어요. 당신이 먼저 짰잖아요. 36년 동반자한테 여동생이 생겼다고 생각하라면서 안방 내줬잖아요. 나도 수 한 번 더 봤어요. 공터가 다시 웅성거렸어요. 이번엔 웃음소리가 아니었어요. 진짜 놀란 소리였어요. 오래 알고 지낸 이웃 아주머니가 입을 틀어막았어요. 시장에서 같이 장사하던 분이 혀를 찼어요. 한지수는 핸드백을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볼펜도 서류도 그냥 두고 일어났어요. 주변 시선이 쏠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발걸음이 우왕좌왕했어요. 결국 종종걸음으로 골목 쪽으로 빠져나갔어요. 시어머니는 금보다리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셨어요. 지상진이는 테이블에 손을 짚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는 마이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딸깍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 걸었어요. 등 뒤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통쾌하기보다는 뭔가 긴 것이 끝나는 느낌이었어요. 36년이 그 마이크 소리 한 번에 마무리되는 것 같았어요. 수혁이가 제 옆으로 나란히 걸어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어줬어요. 봄볕이 따사롭게 등을 감쌌어요. 꽃잎이 한 장 제 어깨 위에 내려앉았어요. 저는 걸으면서 그걸 털어내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짐을 쌌어요. 크게 쌀 것도 없었어요. 36년을 살았는데 정작 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옷 몇 벌, 시장에서 쓰던 낡은 손수건,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 결혼 초에 동대문 시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25살 제 얼굴이었어요. 눈이 반짝이고 볼이 통통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앞으로 36년이 어떻게 흘러갈지를요. 저는 그 사진을 가방 맨 안쪽에 넣었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지상진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오기 당신 어디 가는 거야? 저는 신발을 신으며 말했어요. 나가요. 나가다니 우리 얘기 좀 해야 하지 않겠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어요. 제가 새로 들어간 곳은 시장 근처 작은 원룸이었어요. 방 하나에 부엌이 딸린 곳이었는데 창문 너머로 동대문 시장 지붕이 보였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이었어요. 좁았어요. 냉장고와 싱크대 사이가 한 발짝도 안 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숨이 쉬어졌어요. 처음 며칠은 조용한 게 어색했어요. 36년 동안 누군가의 발소리, 기침 소리, TV 소리를 들으며 살았는데 갑자기 아무 소리도 안 나니까요. 밤에 누우면 천장이 너무 하얗게 보였어요. 뭔가 허전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가끔 그리웠어요. 지상진이가 아니라 그냥 그 소음들이요. 36년의 소음이요. 지상진이한테 문자가 왔어요. 처음 사흘은 하루에 10통씩 왔어요. 미안하다는 말, 용서해달라는 말, 한 번만 만나자는 말이었어요. 저는 다 읽었어요. 그리고 차단했어요. 읽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그 사람이 보낸 문자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제게 있다는 것. 그걸로 됐어요. 더 이상 그 사람 말에 흔들릴 제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아들 편에서 전화가 왔는데 받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들을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들으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저는 약한 사람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거리를 뒀어요. 수혁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밥은 잘 드세요? 늘 그 한마디였어요. 저는 그 문자가 올 때마다 짧게 대답했어요. 잘 먹는다. 그게 다였는데 그걸로 충분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원룸 창가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국가차였는데 향이 은은하게 방 안을 채웠어요. 창밖으로 동대문 시장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골목 어딘가에 제가 36년 동안 앉았던 자리가 있었어요. 원단 꾸러미를 쌓아두고 손님을 맞고 흥정하고 웃고 가끔 울던 자리요. 그 자리가 그리웠어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가요.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다시 나가기로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장으로 나갔어요. 예전 제 자리 옆에서 원단 장사를 하던 명숙 언니가 저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오가, 너 왔어? 어디 갔다 왔어? 아팠어? 저는 웃었어요. 좀 쉬었어요, 언니. 명숙 언니가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야, 나 내 자리 잘 지켜놨다. 어서 와. 그 손이 따뜻했어요. 손마디가 굵고 거친 손이었어요. 저랑 똑같이 생긴 손이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고 한참 서 있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는 울 일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부터 다시 새벽 4시에 눈을 떴어요. 몸이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원단 꾸러미를 짊어지고 골목을 걸었어요. 발바닥 굳은 살이 시멘트 바닥을 단단하게 디뎠어요. 공기가 차가웠어요. 숨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그게 좋았어요. 61세.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남궁옥으로 사는 첫 번째 봄이었어요. 오늘도 시장은 열리고 저는 걷고 있었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마음 다치고 계신다면 너무 오래 참지 마세요.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결국 나 자신뿐이더라고요.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단단하고 화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